특허법인 우인에 있는 이창훈 변호사님으로부터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드릴 부분은 아까 윤건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효율 제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미국 제도가 우리하고 어떻게 틀려서 무효율이 조금 우리보다 낮은가, 뭐 사실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특허권을 좀 더 강하게 이 무효율을 보면서 특허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약하게 보호해야 된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양쪽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를 너무 강하게 보호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괴물이나 MP 등이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특허권을 너무 약하게 보호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제대로 보호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돼야 될 특허는 무효시켜야 되는 거고 보호해야 될 특허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효율이 높다는 것은 이 처음부터 특허받지 못할 특허들이 심사 단계에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불안정한 권리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 권리를 남용을 해서 피해받는 기업들도 생기고, 또 자기 권리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무효가 되는 그런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청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무효율을 좀 낮추는 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미국 제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 무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허 진보성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일 건데요. 이제 진보성이라는 건 선행기술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는 부분일 건데, 진보성 판단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추상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뭔가 기계처럼 이게 객관화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약간 이제 발표하시는 중에 이제 나온 얘기가 특허청 심사관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가 6년 정도 실무를 했었고 한국에서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했던 최근 한 5년, 6년 동안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 특허청 심사관분들이 미국 특허청 심사관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특허청이 위치하고 있는 워싱턴 DC의 이 중산층의 평균 생활비가 한 7만 불, 연봉 7만 불 정도 돼야 되는데 특허청 심사관 초임이 한 5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월급이 박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베트남 출신, 태국 출신 심사관들 대학 나오자마자 막 뽑아가지고 심사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사 퀄리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보다 무효율이 좀 더 좋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이는 좋다 나쁘다의 차이가 아니라 요런 것 때문에 요런 차이가 나겠구나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효를 시키는 시스템에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한국은 반드시 침해소송이 민사법원에 계속 되더라도 특허청에 가서 특허를 무효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유사한 무효심판하고 비슷한 제도로서 재심 절차가 있고요. 그와 별도로 민사법원에서도 따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윤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효를 시키기 힘들게 한다. 즉 이제 특허를 유효하게 추정해 주고 입증 책임을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높임으로써 무효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민사법원에 가서 무효를 시킬 때 그런 거고요. 재심으로 가면 그 기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효를 시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일단 이 제도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부분을 말고 이 재심 부분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특허청이 무효심판하고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참고자료 104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이제 무효가 많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등록 단계에서 이 권리를 이렇게 선행기술 검색을 제대로 잘 못하거나 내지는 권리를 너무 넓게 줘서 넓은 권리들이, 물론 나중에 정정심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권리가 무효가 되기 쉽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심사관이 이미 심사를 하고 특허청에서 다 본 건을 다시 보는, 예를 들면 특허법원이 다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본 내용을 너무 비중을 안 두고 처음처럼 다시 심사를 해서
무효를 시키는 문제점이 있는데 미국 제도들은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법원에서 세율 보는 게 나은가 아닌가 문제는 사실 선택의 문제이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효의 경우에는 유효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어 앤 컨빈싱 에비던스를 보냐 안 보냐 이런 이슈가 있지만, 침해 분석은 1심에서 했던 침해 분석 내용을 2심에 가면 소위 드노보라고 해서 새로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 판사들이 불만이 아주 팽배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왜 2심 판사들은 우리 건 싹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새로 심사를 하냐는데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 보는데, 그래서 이걸 새로이 봐야 되냐 아니면 앞에 거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은 이 사안별로 좀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다면 무효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특허청에서 본 내용을 좀 비중을 줘야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기술 전문가들이 더 많은 부분은 특허청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유무효를 판단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상급심 법원 판사님들이 아무래도 기술적 부분이 좀 약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이 등록 단계에서 넓은 청구 범위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보면, 첫 번째 정보 진술서라고 해서 소위 IDS입니다. 이 IDS는 이 특허권자가 출원인이 심사 도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행 기술을 자기가 알아서 심사관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냐고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특허 소송에서 권리를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들이 다 아는 이 비특허 문헌들, 특히 이제 심사관들이 검색이 어려운 비특허 문헌들이나 내지는 이 언어 때문에 접근이 힘든 해외 심사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올 수 있는 게요.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출원이 미국, 독일 뭐 이런 여러 나라 국가로 나가다 보면 그 굉장히 언어가 특이한 국가로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 심사관들이 중국 특허들 중에서 좋은 이 선행 기술을 찾아서 만약에 중국 출원 자기네들의 패밀리 중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 거절을 인용을 했으면 그거를 미국 특허청이 내야 돼요. 그럼 미국 심사관은 그 심사 자료까지 참고해서 이 특허를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선행기술 검색 범위가 IDS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등록 단계에서, 심사 단계에서 이 부실한 특허들을 막아서 나중에 무효 심판 가가지고 뒤집히는 일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BRI라고 하는데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제 청구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좁게 해석한다 말씀하셨는데, 청구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청구 범위에 나와 있는 단어가, 청구 범위라는 거는 그 부동산에 이 갑구 필지를 표시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 권리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굉장히 넓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상세한 설명이 비추어가지고 가오 발명에 근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 범위가 좁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가오발 실시에를 신경 안 쓰고 청구항만 가지고 가장 넓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비판받고 있는 심사 기준 중에 하나인데, 너무 넓게 해석하니까 웬만한 선행 기술들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못 받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를 계속 좁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항을 좁히지 않고 내 실시에만 가지고 내 발명 이런 거라고 주장해가지고는 등록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받기 위해서 청구항을 점점 좁혀주니까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넓은 권리들, 부실한 권리가 아니라 너무 넓은 권리들이 등록을 못 받고 적절하게 좁혀서 등록받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국내하고 좀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 KSR 판결하고 진보성에 관련된 진보성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죠. 이 진보성 기준이 높다는 건 뭐냐면, 원래 A라는 발명과 B라는 발명의 선행 기술이 있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이 특허 발명을 만들 수 있으면 진보성 위반인데, 보통은 A, B를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TSM이라고 하는데 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에서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는 이 내용들이 특허상에 선행기술상에 나와 있어야지만 진보성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 법원의 이 대법원의 판결이 그거 없어도 상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면 결합할 수 있다고 해서 진보성 기준을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성 기준을 높인 결과가 심사 도중에서는 등록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부실 권리가 줄어들고, 대신에 나중에 소송 가서는
무효를 시키기 더 쉬운 결과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단계에서 부실한 권리들이 점점 많이 걸러지는 효과가 생겨서 이 무효율이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다만 아까 이 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송 무효 심판 들어간 거에 무효율이 높아지는 거는 그게 꼭 무효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권리들은 점점 정리가 되지만 실제 소송 들어가서는 이 KSR 판결에 의해서 진보성 기준이 높기 때문에 옛날에 등록받은 특허들이 좀 무효받기 더 쉬운 결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성 기준을 좀 높이면 자동적으로 특허 받기 힘들어지니까 무효율은 낮아지는데 다만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높게 보면 결국은 추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좋은 특허들이 등록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게 KSR 판결이 꼭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들이 잠깐만요. 예. 지금 뭐 하실 얘기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한 2, 3분에 1분만 예, 1분 이내 끝내주세요. 예. 요것들이 등록 단계에서 어떤 부실 권리를 걸러내는 미국 제도들이고요. 한국하고 좀 틀린 부분이고요. 이제 등록 후에 무효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허 유효 추정을 한다는 거하고 재심을 우리나라 무효 심판에 가까운 제도인 재심을 청구할 때 물론 이제 이번에 개정법에서 좀 변경되긴 하지만 기존의 법을 보면 기존의 심사관이 추론 과정에서 인용했거나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고려했던 참증들만 가지고는 재심 청구 안 됩니다. 즉 새로운 참증을 찾아야지만 재심을 받아주는 그런 제도를 둬서 기존의 심사관이 한 심사들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무효율을 좀 낮게 만드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이런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청도 한번 좀 고려해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변호사님, 역시 미국 그 법의 전문가답게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아까 뭐 진보성까지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까지 가나 해가지고 어쨌든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뭐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고 특히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점들이 너무 많이 적시되고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사항들이 다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정도로 의미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특허청에 1994년도에 왔던 2008년까지 이제 심사관도 하고 거기에 뭐 심사조정과장, 정책관의 각 과장들하고 심판과 심판장 해서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했었는데 처음 그때 그 94년도에 왔을 때 심사할 때와 제가 나올 2008년도 현재 이런 시점에서 보면 정말 너무 심사를 잘 하셔서 변리사 하기가 쉽지 않다 할 정도로 요즘은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 전체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채워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